알면서도 예. 또 한 번 양털깎기 당하고. 질투의 심리와 탐욕의 심리가 역정보에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고요. 월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대안들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바보 이론하고 예. 역사적 함정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것도 이제 가치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큰 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간 제가 역정보? 예. 그때 잠깐 언급하신 걸 제가 여쭤봤는데, 아, 그거 한번 이야기 시작하면 오래 걸린다고 예. 하셔가지고 예. 다음을 기약을 했는데 예. 오늘 드디어 예. 오늘 예. 거의 한 달여 만에 예. 성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해 주시려고 했던 게 역정보에 예. 대한 수탈,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그 역정보라는 것이 예. 일단 조금 어렵거든요. 예. 역정보라는 게 뭘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기본 심리인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시골에 사는데 네. 땅이 좀 많아요. 근데 땅을 막 많이 모르고 있어요. 땅값이? 예. 네네. 땅이 많고 그래서 팔고 싶어요. 네.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개발 호재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좀 비싸게 팔고 싶다. 네. 이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비싸게 팔고 싶으면 그 지역에서 가장 영악한 사람 네. 찾아가요. 네. 그래서 야, 이번에 내가 그 시세가 지금 평당 뭐 10만 원씩이다. 근데 그 이상 더 비싸게 팔면은 판 것 중에 이익 난 거면 너를 얼마 줄 테니까 같이 한번 우리 작전 큰 그림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해서 이제 구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역정보는 이제 다른 정보를 네. 알려서 퍼뜨려서 살려고 할 때는 싸게 살려고 하고, 네. 팔려고 할 때는 좀 더 올려서 그래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네. 그런 정보를 퍼뜨리는 걸 이제 역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제 역정보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큰 버블을 만들어서 네. 한꺼번에 그 시장에 충격 없이 팔고 나가는, 네. 그러기 위해서 역정보를 퍼뜨리는. 그래서 음. 역정보는 일종의 그 양털깎기에 많이 이용되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런 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역정보라는 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거 뭐 음모론적인 시각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실제로 많이 있나요? 그렇게 아주 역정보를 흘려서 사례들이 싸게 많고요. 사거나 예. 비싸게 파는 사례가 수시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례고요. 수시로. 예, 예. 그 사례를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 알려진 사례 중에서 워터루 전쟁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을 번. 그게 제일 유명하죠,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역정보인데, 워터루 전쟁에서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 정부랑 영국 정부가 전쟁을 했는데, 그때 전쟁할 때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전비를 씁니다. 전쟁 비용으로 쓰는데, 전쟁에서 지면 휴조각되는 거고, 전쟁에서 이기면 100% 액면가 다 받는 거고. 네. 그래서 전쟁이 이기고 지느냐, 이 정보에 따라서 가격이 휴지나 뭐 0에서 100%까지 등락이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는. 그래서 거기에 채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보에 되게 민감하죠. 네.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 가장 민감한 정보가 그건데, 워터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로스차일드는 돈을 주고 정보를 사고, 뭐 비둘기 이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왕보다도 먼저 정보를 받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정보를 가장 먼저 갖다 주면 돈을 주니까는 로스차일드한테 먼저 보고하고 왕한테 보고하는 이런 체제였었죠.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하느냐가 사람들이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팔면은 전쟁이 진 거구나. 사면은 전쟁이 이긴 거구나.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려고 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쟁 결과가 로스차일드에 이제 도달했는데, 로스차일드가 채권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졌구나. 그냥 휴지 조각이니까 누가 사줄 때 나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사줄 때 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투매가 나와. 예, 투매 나와서 액면가 100원짜리 5원에도 이렇게 막 투매 나와서. 네. 근데 한편 뒤쪽으로 그 로스차일드가 다 사들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영국 국채의 거의 대부분을 로스차일드가 그때 싼 가격에 사들여서 5원에 사들여서 뭐 100원짜리 5원에 샀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원래 부자였지만 그 워터루 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금융의 역사를 역정보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그죠, 로스차일드 워터루 전쟁. 예, 워터루 전쟁은 로스차일드가 이제 가장 먼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참 여러 차례 네.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정보에 이용당한 사례들이 역정보를 이용한 양털깎기 어떤 예. 거였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네. 97년도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 네. 그때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그쪽에 이제 버블 상태였습니다. 버블 상태였고, 근데 그 버블 상태였는데 그 97년도 중후반부터 이제 그 IMF 사태가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진 거죠. 근데 이제 JP 모건이라는 그 미국의 증권사가 태국 바타와라는 채권, 태국 국채를 네. 되게 과도하게 투자를 많이 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자기들 그 조사해 보니까는 태국이 위험해지고, 그래서 요거를 일시에 떠넘기는 상품, 누구한테 떠넘기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해서 만든 상품이 이제 다이아몬드 펀드였고, 다이아몬드 펀드. 예, 펀드 이름이 다이아몬드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만만한 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역정부의 귀가 솔깃하고 좀 음. 만만한 데 팔려고 했는데 쭉 세계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이 좀 만만한 것 같으니까 한국에 이 상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좋네요. 다이아몬드 예, 예. 펀드. 그래서 이 상품을 팔려면은 그럴듯한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사람을 혹하게 하는 보고서.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내놓고 다이아몬드를 팔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운용사, 리스사 이런 데들이 다 많이 샀죠. 그래서 그거 조금이라도 산 데는 다 망했어요. 예, 우리나라 은행도 몇 개 망했고. 그렇죠. 그때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니까. 예. 그러니까 태국의 바트와가 폭락했죠, 제일 먼저. 그렇지, 폭락했으니까 이게 폭락의 몇 배, 레버지 배수만큼 손해를 한 거죠. 투자한 원금의 10배 이상 손실이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냐도 IMF 때 어려워졌는데 네. 그 다이아몬드 펀드 때문에 더 많이 어려워진. 아.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펀드에 가입했던 기관들이 소송을 했어요. 소송 담당자도 제가 만나보고 있었는데, 아. 소송했는데 상대방이 JP모건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JP모건에서 이제 고유라 그러죠. 고유. 자기들 자기 계정을 갖고 있던 돈에서 손실할 것 같으니까 이걸 떠넘긴 상품을 만든 거고, 그게 다이아몬드 펀드였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의 주체는, 소송의 내용은 우리 같이 무지한 은행이나 운용사나 이렇게 무지한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속였다. 그래서 소송을 한 그 사례가 있고. 그 펀드 투자자들이. 예. 네. 펀드 투자자들이 그때는 금융기관들이었었어요. 되게 큰 금액으로. 기관 자금으로. 예, 했으니까.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는 큰 기관 자금들 이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JP모건과 국내 금융사들의 소송에서. 소송에서 그 구체적인 결말을 잘 못 들었는데요. 네. 일부는 뭐 50% 정도 환급 받았다, 손실 금액에. 이런 얘기 그 얼핏 듣긴 했습니다. 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자원 쪽, 유전이나 광산 쪽에는 역정부가 가장 횡행한 곳이 광산이나 유전 쪽인데. 자원개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008년도 막 이때 9년도 이때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유가가 막 100불 가고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그 유전이나 광산, 예를 들어 유전이면 BP가 80불 정도 되면 평상시에 아주 골치 아픈 유전이에요. 네. 저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데 이럴 때 좀 처분해서 누구한테 떠넘길까 뭐 이런 그런 유전이나 이제 광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를 그럴듯하게 쓰죠.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탈날 것처럼. 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고 골드만삭스에서 유가가 뭐 200불 넘는다. 그러니까 지금 유전 사야 된다. 지금 광산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8년, 9년. 그러니까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가요? 예, 아마, 예. 예. 그때 이제 금융위기 전후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보고서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 대학 교수, 애널리스트 모든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보고 현혹돼서 네. 야, 지금 광산 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MB 정부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하고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지금 이런 걸 사면 영웅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산 것이 다 저기 이상한 거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정보를 이용한 이런 구조는, 그래서 그럴듯한 보고서 나오면은 그 역정보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좋은 보고서다. 사람을 흥분시키는 보고서 나온다. 그건 이제 역정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 또 예. 이제 증권사에서나 어떤 뭐 이제 글로벌 금융사에서 나오는 예. 좋은 리포트들, 양질의 리포트들도 있고 예. 정말 순수하게 좋은 투자 정보를 제공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고객이니까 예.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도 물론 있을 텐데 예. 싸잡아서 사실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 게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역정보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네, 그런 거 그 증권사 보고서들이 100% 역정보다면 아무도 안 믿죠. 네. 그러니까 실제 실효성 있는 보고서도 있고
네. 역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분간하기가 쉽지 않게끔. 약간 양들도 많은데 예, 양의 탈을 쓴 늑대도 그렇죠. 하나씩은 있을 수 있다. 예, 예, 예. 너무 어려운데 그건 분간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무조건 다 역정보다라고 간주하는 게 예. 투자하는 데는 큰 손실을 안 보는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월가의 대가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그 자원 우리가 자원 투자한 것도 있고 네. 사실 이제 그 브라질 채권도 90년대 말 2000년도 초에 이제 브라질 채권을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캠페인을 통해서 많이 팔았어요. 개인들한테. 2010년대 초반에도 엄청 팔았죠. 두 번 그랬어요. 두 번 발생했는데 그래서 2000년도 초에 90년대 말 2000년 초에 브라질 채권을 많이 팔았는데 그래서 브라질이 그때 모라토리엄 선언했죠. 그 이후에. 예, 그 모라토리엄 선언해갖고 그래서 큰 손실이 나서 이제 그 증권사가 그것도 소송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잘못 알고 우리한테 잘못 알려준 보고서 가지고 우리가 이게 고객한테 팔아서 손실을 많이 났다. 네. 책임져라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거래 상대방이 JP모건이었어요. JP모건의 고유 계정에서 이제 많이 그래서 이제 손실 많이 났는데 참 그 아이러니한 게 2010년도에 똑같은 일이 또 발생된 거죠. 네. 이때도 우리 대형 증권사들이 브라질 채권 많이 팔아서 큰 손실을 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익 실현하고자 할 때는 네. 아까 땅을 팔고자 할 때는 좋은 호재를 막 그 퍼뜨려서 그 팔듯이 브라질 채권을 팔려고 할 때는 좋은 보고서를 내놓고 그 보고서 보고 캠페인을 하게끔 증권사를 캠페인을 해서 개인들이 팔아서 손해보게끔 하는 그런 이제 그 사례가 그러니까 브라질 채권은 두 번 있었던 거죠. 2000년대 맞아요. 초반, 2010년대 초반.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당했고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펀드랑 매우 유사한 펀드가 2007년도에 해서 2008년도에 이제 손실이 발생됐고, 아니 97년도, 98년도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네. 10년 후에 유사한 상품이 뭐냐면 키코라는 상품이에요. 키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많이 팔렸는데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원달러 환율이 엄청 예. 튄, 즉 원은 엄청 약세로 가면서 예. 그 가입한 사람들이 엄청난 그렇죠. 손실을 보고 기업들도 많이 또 파산을 우리나라 했죠. 중소기업들의 그 체력을 많이 약화시켜주는 그런 대표적인 상품 키코였는데, 우리나라 키코에 팔기 전에도 이제 과거에 키코와 유사한 상품의 사례를 그 분석한 논문이 한 네 건 정도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에 버블이 발생하면은 네. 그 외국인들은 팔면은 원화를 팔아야 되잖아요. 원화 팔고 네. 달러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 충격을 해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키코 같은 상품이 항상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 외신 같은 거 보면 아까 뭐 JP 모건 뭐 이야기지만 JP 모건 CEO는 지금도 인터뷰 많이 열심히 하죠. 뭐 그때 그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몇 번 바뀌었겠습니다만. 그래서 투자은행의 CEO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디 인터뷰하면서 뭔가 자신의 뷰를 강단 있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거 거지것들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좀 고민은 들더라고요. 항상 거꾸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물론 뭐 블룸버그나 CNBC 같은 거 보면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CIO들. 물론 이제 자신들의 포지션을 이미 구축해 놓고 그 포지션대로 조금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저는 있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오히려 또 그 반대로 정말 역정보를 주기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근데 이 역정보를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가 있으니까 흘리는 건데 뭐 아까 땅에 비유한 사람은 뭐 비싼 값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금융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그 왜 돈 이런 많은 로스차일드 감 같은 그 사람들은 거래 그 단위가 클 거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보다는 역정보를 활용해서 사고 파는 것이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데나 그리고 이제 그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아까 이제 땅을 매매하려면 가장 영악한 머리 좋은 그런 데가 이제 골드만삭스, JP모건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의 증권사의 큰 고객들, 로스차일드 같은 큰 고객들이나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유수의 증권사,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증권사들이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요. 그 기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죠. 그건 뭐 인지상정, 인간의 기본 심리가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약간 조금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정말 뭐랄까 선의를 다해서
냉정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좋은 보고서를 발간하시려는 분들이 많다고는 보는데 그분들이 다수죠. 네, 다수죠. 예. 다수인데 한 뭐 1000건 예. 중에 한 건이라도 예. 이런 양들 중에 늑대가 하나 끼어 있을 때 그 예. 피해가 또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커질 수 있기 예.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예. 예, 그리고 아무튼 그건 이제 대표님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털깎이 아니 역정부를 활용한 사례 네. 이걸 그 잘 나타낸 그 책이 뭐냐면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예,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하는데 그러니까 책 이름인가요? 예, 책 이름이야. 이게 이제 워렌 버핏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책이고요, 아직도. 그리고 VIP 자산운용에서도 이게 한때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그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책의 결론은 네. 금융기관엔 머리 그 좋은 사기꾼 이런 그 역정보를 설계하는 머리 좋은 사기꾼과 예. 거기에 동원되는 몰입꾼 역할을 하는 다수의 바보들 네네네. 설계를 하는 머리 좋은 사기꾼과 몰입꾼에 동원된 다수의 바보들로 구성된 게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고객의 요트는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제목이 왜 그러냐면 다른 걸 통해서 이제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제 월가에 돈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투자하려고. 네. 투자를 나타날 때는 이제 부의 상징인 요트를 타고 딱 나타납니다. 월가에. 근데 얼마 지나서는 고객의 요트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고객의 요트는 그 고객의 요트의 주인은 누가 됐냐면 금융기관이 직원이 됐고 그 과시하고 그 요트를 끌고 왔던 사람은 요트도 있고 돈도 다 잃고 그래서 그 제목이 금융권의 이게 영역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의 결론은 역량 사기꾼과 몰입꾼에 동원된 바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투자를 하려면은 이 구조를 그 잘 알고 이거 전제 조건을 알고 투자에 임해야지. 그래서 큰 손실이 안 난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는 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역정보에 많이 이용되는 그런 사례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혹시 또 이런 거 좀 보신 케이스 있으세요? 뭐 국내보다는 우리가 이제 해외에 당한 사례를 전 경험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해외에게 당한 거. 그냥 우리나라가 하는 거는 요건 이제 역정보에 해당되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이제 그 비상장 주식을 상장시킬 때 그런 사례들이 좀 종종 당하고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 예. 많죠. 그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네. 왜냐면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비상장사에 이제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그 금융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계열사 투자를 해놨거나 할 때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혹은 IPO 과정에서 좋은 보고서들을 내는 케이스들이 있죠. 좋은 보고서뿐만 아니라 보고서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한 10만 원 장에서 거래되고요. 있어요. 네. 그럼 이 주식을 싸게 일부를 펀드를 만들어서 줍니다. 펀드에 만들어라고 펀드에 그 넣고 그러면 이제 5만 원에 이제 그 펀드에 편입시켜줘요. 네. 그러면 5만 원짜리가 바로 10만 원 되니까 100% 수익이 나잖아요. 네. 장애 주식에 투자하는 이 주식에 투자한 펀드가 수익이 많이 난다라. 그래서 그런 유사한 펀드들이 많이 만들어지게끔. 그래서 거기에 돈이 몰리게끔 해서 그러면 그 돈이 몰리면 그 펀드에서 새롭게 설정된 펀드에서는 그 장애 주식을 사죠. 네. 그래서 10만 원짜리를 20만 원까지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상장시켜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워털루 전쟁, 로스차일드 사례 뭐 이런 거는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알면서도 이번엔 다를 거야. 혹은 아니야 이건 되게 좋아 보여.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한 번 양털깎기 당하고 이게 사실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이제 그 탐욕의 욕심. 탐욕. 이제 그 쏠림을 조장해서 그 역정부라는 건 쏠림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그냥 본성을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본성을 건드려 쏠려서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편익을 만들거나 대부분 이제 법을 만들 때 많이 역정부가 더 많이 이용되죠. 근데 이제 쏠림에서 돈을 버는 걸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이렇게 표현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그래서 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다. 그런 탐욕하고 또는 주변에서 이미 그 쏠릴 때 돈을 번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질투. 질투의 심리와 탐욕의 심리가 계속 이런 그 분위기에 역정부에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고요. 일종의 포모 현상, 뭐 패닉 바잉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내가 없으면 되고 안 될 것 같고 막 예. 위메이드 같은 거 막 급등할 때 막 예. 나만 없으면 막 수익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증권사나 이제 그 언론이 네. 이런 또 분위기를 조장하죠. 누가 그 돈을 많이 벌었더라 관심이 많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보고서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한발 늦게. 예, 삼성전자가 뭐 9만 원, 8만 원, 9만 원 갔을 땐 대부분 증권사에 10만 전자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10만 전자 부르짖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뭐 메타버스, 뭐 ETF 뭐 관련돼서 막 그 난리도 치고 할 때 그런 그 쏠려다니는 또는 몰입꾼 하는 쏠려다니게끔 조장하고 몰입꾼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언론 또 네. 유튜브나 뭐 이런 데들이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장하는 것도 이런 그 역정부에 계속 이용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뭐 물론 그 당시만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게 가장 큰 화두이고 가장 예. 핫한 분야니까 예. 이걸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예. 걔 중에는 또 몰입꾼이 있을 수도 있는 아니, 거고. 몰입꾼이라는 거는 자기가 몰입꾼인지 몰라요. 대다수 네. 몰입꾼이 자기가 몰입꾼인 걸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몰입꾼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예, 예. 가장 뜨거운 분야 이슈를 막 다루고 있으니. 예. 이제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식사라는 책 저자인 가이 스파이어라는 네. 사람도 자기가 증권사,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영악하니까는 증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몰입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꾼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근데 거기 증권사 직원들 모르는 거죠. 대다수 모르는데 자기가 볼 땐 자기 몰입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친구, 친척들 가서 다 계속 손실나게 만드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고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을 본 게 이제 현명한 투자자 책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건 성경과 같은 자기한테 빚을 준 책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가치 투자에 입문해서 크게 성공한.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도 그 표현이 이제 그거죠. 몰입꾼인 거 모르는 거죠. 스스로 모르죠. 이게 우리 유튜브 방송하거나 증권사 보고서 내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곳에 이제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읽힐 만한 거. 예, 익힐 만한 거 사람들이 많은 게 그 사람들의 그 관심사니까는 네. 아무도 관심 없는 거 뭐 보고서 내봤자 아무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몰입꾼에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꾼은 자기가 몰입꾼인 줄을 모르죠. 모른다. 대다수 근데 모르죠. 예. 가끔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 깨달아도 원체 거기서 높은 연봉과 예. 좋은 뭐 직위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약간 그 월가를 다룬 영화들 보면 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막 퇴사하는 이야기들 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한 그 반성을 네. 잘못된 거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초에 브렐 채권을 공부했으면 2010년도엔 똑같은 조건에서 안 당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이아몬드 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기코를 안 당했을 거고. 근데 10년 만에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손실을 많이 냈잖아요. 다이아몬드 펀드, 기코, 브렐 채권, 무슨 자원 이런 거 손실 많이 났으면 그 왜 그랬는지 배경부터 공부해서 답습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공부하는 습관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자 제가 이제 부르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렇게 당했던 것은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가에서 이제 심하게 이제 그런 조롱을 합니다. 그 제가 책을 본 내용 중에서는 IB 출신들이 책을 냈는데 네. 과거에는 당하고 또 당하고 하는 게 이제 일본 자금들이 쉽게 당했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는 일본보다 더한 놈들이 있네. 더 쉽게 이용당하는 놈들이네. 야, 얘들 도대체 뭐야? 혹시 그게 한국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그 조롱을 하는데 그 세상에서 일본은 일본의 그 이쪽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IQ 수준이 원숭이인 줄 알았는데 네. 여기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또 있네. 한국 사람들이 새
하고 IQ 수준이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막 조롱하는 그런 책을 내용을 봤어요. 명장류도 아니고 이제 조류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약간 조금 한탕주의도 예. 좀 예. 조금 있고. 예. 아, 이게 사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자라는 것도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예. 대표님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10년 주기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위기도 그렇고 아까 예. 뭐 브라질 채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근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뭐 할 때 뭐 1세대, 2세대 할 때 보통 한 10년 단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변하고 또 생각도 변하고 또 잊어버리고. 근데 윤종엽 대표님은 그 한 디케이드로 따지면 이제 한 4차례 정도. 그렇죠. 40년 가까이. 지금 38년 차 네, 펀드 네. 매니저. 그래서 약간 그런 지혜와 경험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빌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안. 예. 대안이 한 뭐 4-5가지 이렇게 그 월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대안들 예.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에 당하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예.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바보 이론 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바보 이론도 이제 이런 역정부에 쏠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역정부에 이용당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보 이론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전략 짤 때 바보 이론을 제가 네.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바보 이론은 그 전략 짤 때뿐만 아니라 종목 선정할 때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보 이론이 농업 이론에서 도입한 이론인데 농업 이론. 예, 거기서 이제 설명한 그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배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무와 배추 농사가 그 김장 네. 가을에 이제 김장 겨울에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와 배추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뭘 심어야 될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올해는 무를 많이 심어야 될지 배추를 많이 심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재작년 2년 동안 무 농사가 아주 돈을 못 벌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뭘 많이 심을까, 이번에는? 배추를 많이 심겠죠. 그래서 씨앗을 파는, 무나 배추 씨앗을 파는 종묘집에 가봅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2년 동안 무가 피해를 많이 줬고 배추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배추 씨앗 사는데 줄을 쭉 서고 무는 아무도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배추는 너무 많으니까, 공급이 그렇죠. 많으니까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돈을 못 벌고,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가 네. 돈을 버는. 음. 그래서 이제 그 이론에서 보면은 다수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피하는 것이 돈을 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게 이제 바보 이론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바보 이론을 예를 들 만한 종목 사례들이 좀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2014년도에 자동차 부품회사.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종목이 좀 굉장히 핫했어요. 오. 그래서 누가 이제 그 기업을 탐방을 가자. 네. 하고 해서 이제 그 강남 지역에 있는 저기였는데, 탐방을 저는 좀 일찍 가서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하는데, 그날도 일찍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떤 상상에 빠져서 네. 길을 잘못 들어가고 한참 다른 데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한여름이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이제 엉뚱한 데 와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빨리 땀 흘리고 뻘뻘 갔더니 좀 한 10분 늦게 갔어요. 도착을. 네.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붙잡더라고요. 가봤자 자리도 없고 안 듣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듣지 마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지금 저기 좌석이 30석인데 50명이 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되게 그 소중한 경비 아저씨한테. 예. 예. 경비 아저씨가 자기가 경비가 30년 됐는데 네. 자기가 경비 입사할 때 자기네 기업 주식도 3만 원, 네. 삼성전자도 3만 원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150만 원 돼 있는데 자기네 주식은 4만 원, 4만 원, 5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30년 경험으로 봐서 사람들이 저렇게 몰렸을 때는 꼭지다. 사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 IR을 하면은 한두 명 있을 때는 소수가 없거나 아예 없거나 이때 사야지 저렇게 몰려갔을 때 사면은 내가 볼 땐 저 100% 손해본다. 그분이 현인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면 한 30분 동안 쭉 얘기해서. IR 안 가시고 경비 아저씨랑 30분 동안. 예. 그래서 역시 이제 거기서 이제 5만 원, 6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반토막 났죠. 3만 원 떨어지고. 지금도 이제 3만 원, 지금도 한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액면분할해서. 2014년에 3만 원이었던 그 주식이. 그때 6만 원 했던 게 지금 3만 원까지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분 경비 아저씨의 그 판단이 정확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은 네. 그 배추를 심는 거죠. 배추만 심는 사람들은 결국 손해를 보고 아무도 안 찾아올 때는 그게 이제 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2012년도에 탐방을 갈 땐 제가 이제 그때 수익이 좋으니까는 네네네. 제가 탐방 가면 저를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펀드 매니저들도 그런 거 있죠. 예, 예. 누가 탐방 간다더라 하면 저 좀 껴줘요, 저 좀 껴줘요. 그래갖고 제가 탐방만 주로 좀 평상시에 혼자 다니다가 그때는 이제 제가 유명히 저기 수익이 잘 난다 소문나고 그러니까 보통 10명 정도씩 따라다녀요, 제가. 근데 그 중에서 탐방 갔는데 저 혼자만 산 종목들. 네. 10명 가까이 갔는데 아무도 안 사고 저 혼자만 샀던 종목들이 오히려 수익이 좋았던 사례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들어보니까 아이 별로 뜨겁지 않네. 예, 예. 그 사람들이 무처럼 과거에 잘못 돈을 못 벌었던 거니까는 무 심는 거 지금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아이 저거 뭐 괜히 왔어 뭐 이런 탐방도 괜히 왔어. 아무도 안 사고. 그랬던 종목이 그때 12년도인데 나이스 정보통신 그 일곱 여덟 배 바로 갔고요. 그때 당시 KSS 해운 예. 그것도 한 5배 정도 바로 갔던 그런 경험이. 근데 이제 저는 뿌듯했던 게 혼자 살 수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은 되게 괜찮은 그렇죠. 좋은 예. 회사이고 주식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 인기 꽉 탄 회사들은 또 같이 아니고. 투자자들끼리 주로 갔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혼자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예. 역발상. 근데 다만 그런 종목들도 사고 나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굉장히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기 그렇죠. 전에도 외로웠지만 예. 사고 나서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들이 생각하는 가치 투자를 길게 해오신 분들의 시간과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한 달, 두 달도 굉장히 길거든요. 저는 이제 그 예전에는 3년짜리 채권과 비교했어요. 3년짜리 채권. 예, 3년짜리 채권을 산다는 생각 가지고 주식을 사자. 네네네. 근데 요즘은 더 길게 해서 5년짜리 채권을 사자. 5년짜리 채권 사는 거와 비교해서 이게 더 월등한 수익이 좋고 하반 경기 있으면서 월등한 수익이 좋다. 그래서 5년을 보고 사자라는 생각 가지고 지금 종목을 고르고 있고요.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주식이 아니다. 예. 채권이다. 예. 라는 생각으로. 예. 왜 3년에서 5년으로 시기를 더 넓히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경험 하다 보니까는 3년 기다려도 안 오는 주식도 있어요. 아주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아주 심했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3년 기다려갖고는 사실 버티지 못했죠. 5년은. 그래서 이제 바보이론이 첫 번째 이제 역전보의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바보이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쏠려다는 걸 피하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 대안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책에 그 집중 투자라는 책 제목인데 거기에 보면 투자 거장들이 그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런 걸 된 게 있는데 짐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면담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저는 골드만삭스가 매수 추천하면 팔고 매도 의견 내면 사는 골드만삭스와 반대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골드만삭스 주식을 사고 싶으면은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사고 싶으면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견을 냈고 팔고 싶을 때는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역이용한 투자 방식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골드만삭스에 수수료를 내고 그 보고서를 보는데 자기는 거꾸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유력증권사 보고서와 반대로 투자하는 것도 오히려 그 따라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더 좋더라. 반대로 하는 것도 대안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애널리스트들과 반대로 투자하는,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애널리스트와 반대로 투자하는, 어떤 그 운용사에서 그걸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는 애널리스트와 반대로 투자했더니 수익이 좋더라. 그래서 대학 교수가 듣고 한번 그런 검증해보자. 그러니까 10년 데이터를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추천하면은 팔고 매도 추천하면 사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10년 동안 해봤어요. 10년 동안 했더니 시장 대비 7% 아웃퍼폼 결과가. 근데 그 운용사랑 거의 비슷한 수준, 운용사 성과가 비슷한 애널리스트와 반대로 투자하는 것이, 의견과 반대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러니까 모든 애널리스트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럼요. 예,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 볼 때 그 사람의 그 애널리스트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10년, 20년 이력서처럼 보고서들이 쭉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FN 가이드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10년치 보고서 보면 그 사람의 과거에 추천했던 보고서들 그때부터 시점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대부분 그 애널리스트 이렇게 줄줄 흘러내려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그 많이 오르는. 그래서 저와 이제 그 파트너에 있는 김봉희 대표 같은 경우도 네, 김봉기 대표님. 예, 사실은 그 가장 저점일 때 추천 보고서 많이 썼더라고요. 김봉기 대표님은 예전에 그 이트레이드 증권, 지금 이베스트 증권인 네. 곳에서 오래 일을 하셨던 거의 분이죠. 리서치 센터장.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보고서 신뢰하죠. 근데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고민인 게 예. 저점에 있는 혹은 이제 인기 없는 주식을 리포트를 예. 쓰면은 예. 안 불러준다는 거죠. 세미나나 이런 맞습니다. 데서 예. 누가 찾아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핫한 종목 쓰면은 막 여기저기서 연락 오고 이제 세미나 해달라고 하고 막. 우리 김목희 대표가 가장 좋아했던 애착을 가지고 썼던 보고서 중에 하나가 네. FNF인데 FNF가 2,000원대. 2,000원일 때 어. 그때 이제 그 김창수 회장 면담을 하고 이분은 그리고 MLB 막 진출하고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거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논현동에 빌딩인데 네. 빌딩 하나보다도 시총이 더 작고 현금도 많고 거기 분위기 보니까 디자이너를 최우 우선 대접해주고 있어요. 그 디자이너를 위한 식당 뭐 활동이나 이렇게 보고 야 이건 되게 활기차다 네네. 해서 보고를 썼는데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그 보고서를 보고 외국인 투자 몇 사람이 샀고 네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부터 계속 매집 10년 이상 매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2,000원, 3,000원대가 꽤 오랫동안 옆으로 겼어요. 회사는 엄청 막 좋아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그런 애널리스트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애널리스트 생활하기가. 맞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경험상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과 반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갖게 된 예. 사례가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이제 네이버가 상장을 했는데 네네네네. 네이버 그때 당시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제 고객이 아주 그 상담 좀 하자고 그래서 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식을 자주 사고 팔지 못하기 때문에 네. 평생 가지고 갈 주식을 사고 싶다. 근데 자기는 네이버를 꼽고 싶다. 그 네이버에 대해 분석 좀 해주고 의견 좀 달라. 이런 전익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의 의견보다는 제가 네이버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5명한테 의견을 물어봤죠. 네네네. 애널리스트 5명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5명이 100% 다 부정적인 거예요. 상장할 때요? 예, 상장 상장 때. 초기에? 예. 그랬어요? 예. 그때 막 IT 버블이 꺼지고 그렇죠. 있던 중간이어서 그랬나요? 그렇죠. 2002년도니까 완전히 바닥이었죠. IT 주식들이 바닥일 때. 그래서 그리고 경쟁자도 많고 야후니 뭐 이런 게 그때 경쟁자가 야후, 있어요. 라이코스 막. 예. 그래서 야, 그 다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네이버가 살아날 역량은 크지 않다. 투자하지 말아라. 그때 네이버였으면 정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5명의 의견을 쭉 달고 저는 그때 이제 바보이나 이런 것도 실천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확신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제 의견은 다수가 반대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제 의견 멘트를 달아서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와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구나. 또 하나는 2008년도에 이제 그 NC소프트가 아이온이라는 신작을 발표할 때인데 네네네. 신작 발표 나오기 직전에 되게 그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NC소프트가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 면담하고 이제 찾아가서 할 때는 이 사람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NC소프트가 너무 싸니까 게임주 치고는 너무 싸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애널리스트 5명한테 의견을 물어봤죠. 내가 이번 애널리스트 편대에 NC소프트 좀 사고 싶은데 어떠냐? 근데 5명이 다 부정적이에요. 아이온에 대해서 5명이 다 부정적이고 NC소프트 사면 안 된다. 그 NC소프트는 그 리니지 뭐 원투 뭐 이렇게 해서 게임도 몇 개 안 되고 그거 이제 식상하게 할 때 됐고 아이온도 이번에 좀 망친 것 같고 지금 사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하도 겁이 나서 그때 이제 다른 투자 대안도 있고 해서 많이 못 샀던. 근데 그때부터 시세가 크게 났죠. NC소프트가. 그때 완전 바닥이었던. 그래서 애널리스트 다수와는 반대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좀 생각을 붙이게 된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 더 붙이자면 사실 많은 애널리스트들 일종의 그게 컨센서스일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게 현재의 시장 분위기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분석에 따라서 많은 자금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예. 왜 결과적으로 그 반대로 가는 걸지 약간 근시안 쪽으로 보면 조금 이해는 안 가. 그분들의 역할이 또 반대로 가게 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엔소프트가 안 좋다 네, 평가하니까 아무도 안 사죠. 네. 그냥 쌌던 거고. 그냥 너무 싸니까는 아, 조금 아이온이 실제 보니까는 그 대작이었네, 괜찮은 작품이었네, 아주 안 좋은 작품을 알고 있다가 괜찮은 작품이었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많이 오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완전 굿앤칩 상황으로 가버리는. 그렇죠. 예. 아, 근데 구덴칩에 그 게임주가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는데 웬만하면 게임주가 구덴칩 영역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땐 그게 들어왔던 거죠. 저도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네. 게임 실제 하는 사람들 봐서 상담도 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애널리스트한테 정보를 받았는데 네. 저도 그때 마음이 좀 흔들렸죠. 그래서 상인 사는데 많이 못 샀던.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역정보 유혹에 현혹되지 예.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미국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떤 운용사는 책에서 봤는데 자기네들 투자 원칙 5가지가 있어요. 네. 5가지를 아침마다 와서 출근하자마자 큰 소리로 낭독하는 거예요. 매일 아. 매일. 이거 왜냐면 흔들리지 않게 해서. 아침마다 외치는 거 약간 그 공사장에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안전모 좋아, 안전화 좋아. 그렇죠. 계속 되새기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사고 안 루틴으로 나려고. 매일매일 쓰고 뭐 하는 예. 거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계속 리마인드를 하는. 예. 혹시 대표님 뭐 컴퓨터나 사무실에 뭐 써 있는 문구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요 2가지 그림을 예. 그 타격의 과학 네. 그 그림은 그 워렌 버핏도 방에다 붙여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워렌 버핏도 항상 명심하려고. 스트라이크 존. 예. 네. 그래서 그 테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그 사할 때 예.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할 때 타자를 예. 타자인데 마지막 사할 타자. 예. 그 사할 때인데 이 그 스트라이크 존에 보면 77개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영역이 있는데 네. 그 여기 색깔이 있습니다. 그 각 존마다 색깔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타율이에요. 타율. 예. 그래서 그 테드 윌리엄스가 좋아하는 공만 쳤기 때문에 훌륭한 타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은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투자 기준에 들어오는 공이 들어올 때만 치는 투자하는 그런 투자 자세를 갖는 사람이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세계에는 삼진 아웃제가 없다. 아, 스트라이크 몇 개 흘려보내도 아무 그렇죠. 문제 없다. 그렇죠. 예. 대박주 놓쳐도 상관없다. 계속 좋은 스트라이크 들어올 가능성은 많다. 기다리면. 와, 이 시점에 백고동이 울리네. 이거 마이크에 들어갔죠. 아, 이거 여기 트럭이 많이 다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백고동이 울려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내가 좋아하는 공만 쳤기 때문에 테드 윌리엄스가 살 때 쳤듯이 돈을 버는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 기준을 잘 정하고 투자 기준 중에서 안타나 홈런이 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 존, 네. 투자 기준 그걸 만들어서 그 기준을 정확히 잘 지키는 것. 그 기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워렌 버핏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그림을 워렌 버핏 방에 붙여놓고 타격의 과학이라는 그림을 붙여놓고 투자에 임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물며 타자들은 삼진 아웃제라는 게 있으니 네. 그냥 가만히 공만 기다렸다가는 아웃이 되는데 예. 투자자들에게는 삼진 아웃이 없고 예. 훨씬 더 시간적 여유 있게 그렇죠. 내 것을 기다리면 된다. 더 지키기가 편한 거죠. 아, 타자보다는. 타자보다 더 편한 거다. 예. 삼진 아웃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스트라이크 존도 여기 보면 이제 3할 때도 있고 4할 때, 2할 때 이렇게 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가. 네. 그러면 4할 때 이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투자의 영역에서는 스트라이크 존이 그 타율이 3할 때도 칠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금이 많은 자금 운용하면은 3할 때도 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 자금이 많지 않은 데는 예. 4할 때만 그 존에만 들어온 것만 투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데랑 작은 자금을 운용하는 데랑 이 장단점이 그런 이런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가져갈 수 있냐 아니면 좁게 가져갈 수 있냐 타이트하게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 영역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밸류 파트너스 투자하면 뭐 그때 2013년도 설립할 때 그 제가 이제 과거에 트랙 네트워크가 좋다 보니까는 네. 기관 2군데서 찾아왔어요. 그 1,000억씩 맡기겠다 2군데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1,000억씩 받고
그리고 이제 리테일 대형 증권사에서 리테일 캠페인 해주겠다 우리 상품을. 근데 다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이유가 나만의 우리 회사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게 해. 우린 4할 때만 치자. 3할 때는 건들지 말자.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나중에 구덴칩 영역에서 봤지만 네. 보겠지만 거기서도 좀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게 가져가는 게 실수 안 하고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그래서 최대한 그 돈이 많지 않으면 스트라이크 존을 최대한 좁혀서 막 세상에 뭐 그 증권 방송이나 이게 보고서 오면 되게 많잖아요. 하루에도 네. 수십 개 보고서 나오고 뭐 추천한 종목도 많고 근데 그런 거 다 쳐다보지도 말고 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보고서 나면 그거만 보고 그거 관련된 공부만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역정보에 이제 활용되지 않는 이게 타격의 과학이라는 것이 저는 항상 제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보면 이거 보죠. 수시로 보죠. 투자하기 전에 저게 스트라이크 존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근데 사실 이게 스트라이크 존인가 아닌가는 지나봐야 알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투자 기준이 있잖아요. 구덴칩에서 뒤에서 이제 설명했지만 구덴칩 가지고 어떻게 투자 기준을 설정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기준을 정할 때 그걸 아주 타이트한 기준. 예를 들어서 이제 ROE가 높은 좋은 기업이 조건이잖아요. 네. 그럼 ROE를 타이트하게 가자면 ROE 15% 이상. 네. 그러면서 싸냐 비싸냐 PBR로 보는데 PBR은 0.5 이하이면서 ROE 15%. 되게 타이트한 스트라이크 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제적 해자가 튼튼한 기업. 이런 존에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 등을 보는 게.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감정 배제를 흔들리지 않게 감정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확고한 원칙을 지키고 감정 배제를 위해서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체크리스트. 예. 여기 있는 체크리스트는 예. 여기 대표님이 저희 회사에서 하시는 좀 건가요? 활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적 해자를 네네네네. 주로 점검하는. 그래서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 펀트를 가지고 네. RO나 PB나 ROIC 뭐 EV/EBITDA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은 네. 경제적 해자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죠. 일단 산업 매력도가 있고 그렇죠. 장기 성장 전망이 있는데 경제적 해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다 중요하죠. 네. 산업 매력도 있으면서 성장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 해자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 따지는 거는 스트라이크 존을 저희가 좁게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업은 좀 찾을 수 있어요. 1번 산업 매력도 좋고 장기 성장 전망도 좋고 그다음에 경제적 해자도 튼튼한데 네 번째 경영진의 자본 배분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웃음이 터지는 건 저희도 정말 거버넌스 이슈 계속 저희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와이스트리트도.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제일 큰 게 사실은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네 번째가 좀 1, 2, 3번은 저희가 이제 5스타, 스타 이제 1에서 5까지 별점을 매기는데 저희 이제 김봉인 대표랑 저랑 저희 또 리서치 직원하고 토론합니다. 토론하고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다수한테 물어보고 점검도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스타에 속하냐. 근데 대부분 5스타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5점짜리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경영진 자본 배분에서 저희 원스타 받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1점. 거죠. 원스타 그러면 너무 좋아 보여요. 원스타, 투스타 그러면 너무 좋아 보이니까 1점, 2점. 그렇죠. 1점. 근데 이제 요 체크리스트에 모두 다 통과된 기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13년도에 저희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샀던 종목이었는데 혹시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이제 미원 SC 종목이었는데 거기 자산 배분도 만점. 미원 SC가 최근에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무섭게 계속 올라가는. 저희가 이제 저기 이렇게 화려하게 막 오르는 건 아니었지만은 한 10배 가까이 오른 신드타 종목이 된 2013년부터 투자하셨던. 그래서 2013년도에 이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되게 우량하고 좋은 종목들이 거래가 잘 안 돼요. 거래량도 별로 없죠. 저희가 이제 FNF도 김봉희 대표가 그렇게 애착하고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샀던 게 2,000원, 3,000원일 때 하루에 거래된 주식이 1,000주 이내였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작은 시가총액도. 근데 미원 SC는 되게 사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플러스 5%에 한 30억 정도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가창에 약간 호가 갭이 좀 떠 있는. 그래서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잡았죠. 잡았는데 그걸 샀죠.
샀는데 되게 그러면 다시 떨어져요. 5%에. 그런데 이 주식은 안 떨어지더라고. 5%산 가격에 그래도 또 호가가 유지되고 있어요. 매수가 딱 따라붙어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팔아 막 이런 거죠. 그렇죠. 안 파는. 그리고 며칠 후에 보니까 또 30억이 또 있어요. 네. 한 일주일에 보니까 또 40억이. 그래서 한 100억 넘게 그 저희가 5% 세 번 따라 샀으니까는 그래서 따라잡아서 산 게 저는 그 가치 투자자들은 웬만해서 호가를 따라잡지 사지 않고 대놓고 그렇죠. 사는 습성이 예, 있는데 밑에서 살려고 예, 하는데. 미연에스 씨는 저희가 저를 광분시키고 흥분시키고 야 이런 그 다 전부 다 5스타 별점 5개 받은 기업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샀는데 되게 효자노릇했고 이번에 2000년도에 팬데믹 사태 때 코로나 사태 때도 이 주식은 안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주식 비중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이 주식을 팔고 네네네. 많이 빠진 주식을 샀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미연에스지가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경영진의 자본 배분 못하는 기업 중에서 네. 큰 시세 날 종목은 앞으로 자본 배분을 잘할 수 있는 기업 찾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진짜 경영진의 역할. 예. 그래서 경영진이 자본 배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자본이 많이 쌓여 있어요.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1, 2, 3번이 다 통과된 기업이기 때문에 훌륭한 기업이 캐시플로가 좋고 자본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되게 그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2배, 3배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돈 잘 벌고 있고 경제 회자가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자산 배분, 자본 배분을 못하기 때문에 ROE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과거에 ROE가 40% 있던 기업이 ROE가 뭐 5%까지 떨어진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자본 배분만 하면 이런 기업들은 심루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업을 찾아서 경영진하고 소통을 해서 좀 바꿔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만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사자. 뭔가 막 거창하게 행동주의의 그 소극적인 행동주의라고 봐야죠. 약간 조금 더 소프트한 예. 소프트한 행동.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상대방이 회사가 말이 통하는 회사여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사실 뭐 PER 2배, 3배짜리 회사 많은데 예. 말이 안 통하는 회사도 많거든요. 예. 당신 소액주주야 그래서 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요구해서 자사주를 한 번도 안 했었던 기업이 자사주 사고 배당을 아예 안 했던 기업이 배당도 하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요즘 이제 분위기나 흐름이 좀 과거보다는 쉽게 소통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ESG가 중요한 시점.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쪽에 기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소통이 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몇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도 약간 그런 소통이 되는 소프트한 부드러운 주주 행동주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을 담갔다가 된통 물려버리시는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 경험이 행동주의 쪽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경험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 여기 소통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약간 생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가늠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는 말이 좀 통하는 데다, 저기는 아예 벽창호다. 그걸 구분하고 이제 그렇죠. 당연히. 근데 처음에 접해보고 저희가 이제 편지 보냅니다. 편지 보내면 만나주는지 안 만나는지. 아 거기서부터. 예. 근데 대부분 경영진들은 물론 저도 좀 선입견이 좀 많아가지고 투자자들이 와서 회사에다가 배나라 감나라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당신네들이 이 산업도 모르고 뭐 경영을 뭘 한다고 막 좀 그러지 않나요? 막 일단 마음의 벽을 치고 막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던데. 근데 이제 그 경영진도 만나보면은 오히려 그 경영진이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 예를 들면은 저희 고객 한 분이 그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과거에 좀 집중 투자를 해서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저보고 이제 그 면담 요청한 거예요. 코스맥스 자기가 많이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점검을 좀 해달라. 근데 저희 이제 구덴치 병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없다가 그분이 하도 절실해서 탐방을 갔어요. 금요일 날 이제 탐방을 가서 IR 담당자한테 이제 1시간을 설명을 들었는데 사전에 이제 공부하고 가서 1시간 설명했는데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이거 사라, 그냥 보유하라, 더 사라, 팔아라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니 경영진 대표이사 좀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대표이사는 너무 바빠서 보통 안 만나주죠. 못 만납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럼 명함에 놓고 가겠다. 그랬더니 막 그때 이제 대리였던 분이 지금 이제 이사로 아예 했던 분이 이렇게 됐는데 말리는 거예요. 근데 고집 부리고 이제 갔죠. 문 앞에
딱딱 들어왔더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사전에 공부했던 거.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사례 음. 그 화장품 그 소재 기업이니까는 화장품 소재 기업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콜마 얘기하고 네. 일본의 이제 건기식 산업의 발전 과정 네. 이런 걸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코스맥스가 건기식을 할 때였나요? 아니 안 할 때. 안 할 때. 예.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자기가 사업 구상하는 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3시간 동안 저한테 설명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예. 처음 만난 예, 그렇죠. 저기 펀드 매니저한테. 예. 3시간 동안 쭉. 근데 이제 그 옆에 애널리스트 같이 갔었는데 몇 번, 이거 대박, 뭐. 야, 대박이다. 신이 나서 뭐 이런 거예요. 설명 들을 때마다. 사업 구상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잘 짜져 있고, 제 공부. 그래서 이거는 크게 될 거다. 지금은 재무제표도 부채도 많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서 재무제표도 어떻게 해결할 거고, 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홍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우리 저 손을 꼭 잡으면서 분기별에 한 번씩 만납시다. 그게 몇 년 즈음이에요? 2009년? 이때쯤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분할되기 전에 1,500원, 2,000원 되니까는 네. 그때 주가가 한 300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맥스 NBT라는 것도 훨씬 그 이후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대박 그러니까 옆에 애널리스트가 옆에서 그 주말 내내 그냥 전화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상한가 가기 시작하는 거야. 상한가 한 2방, 3방 가고 저는 못 샀죠. 사지도 못해. 예. 그 대신 고객한테는 오래 들고 가라. 남 좋은 일만 시키셨네? 예. 그래서 경영진도 이렇게 소통이 되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 배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에서 제가 이제 시가총액 한 500억, 현금이 순이익만 700억 기업이어서 이제 자본 배분에 대해서 좀 강의 좀 하고 싶다. 제가 찾아갔어요. 대표이사한테 찾아가서. 그랬더니, 나도 많은 사람 만나봤다. 많은 증권사 대표, 리서치센터장 다 만나봤는데 별 도움이 안 되더라. 한 20-30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했어요. 자본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중단시키더라고요. 제 얘기를 중단시켜서. 이건 저 혼자 듣기에는 아깝습니다. 지금 우리 긴급 임원들 다 수집할 테니까 그분한테 앞에서 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뭔지 방문 판매에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 듣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 회사가 자본 배분도 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거기는 이제 코스맥스는 아니고. 다른 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기업들 이렇게 소통이. 근데 지금 처음에 만나기 어렵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자산 배분의 전문가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사실 영업, 생산 관리, 영업 관리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자본 배분은 무지해요. 잘 모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대해서 저희가 훈련시킬 의무가 있다. 기업도.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다. 이건 기본 상식이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엔지니어 출신, 교수 출신 이런 그렇죠. 분들이 자기 분야만 알고 있어서. 그렇죠. 또 영업 출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영진을 따질 때는 앞에는 이제 부터 여러 가지 따질 때는 이게 주관적인 평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객관적으로 평점해서 매길 수 있는 게 자본 배분이에요. 그래서 경영진을 쉽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경영진을 지보면은 자본 배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무능한 경영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을 다 끌어올리는 그런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소통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없애주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코스맥스 대표님 조남이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회장으로 돼 있죠 그분이. 그때 대표님이 무슨 이경수인가 김경수인가 뭐 그분. 네네네네네네네. 맞아. 그러면은 저기네요. 그때 이제 부부가 대주주. 같이 공동 대표했었어요. 대주주. 예. 부인이 이제 공장장 생산 쪽 대표이사였고 이번은 영업 쪽 대표이사였었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회장 되셨고 지금은 연락 안 하시나 보네요. 제가 이제 운영 쪽에서 한동안 손 떼는 바람에 나이 많다고 좀 운영 쪽에서 물러가 있으라 그래서 이제 만날 적이 없어서 근데 그걸 한두 번 정도 더 만나고 그걸 안 만났죠. 근데 사실 처음 본 투자자에게 그 자리에서 3시간 자기 회사 사업을 비전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건 그분은 또 누구한테 회장님도 대단한 분이네요.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제가 또 어느 정도 공부하고 들어가니까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분도 대단한 분이네요. 예. 진짜 정말 그 역사에 남을 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예.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좀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예.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조금. 그래서 이제 그 이쪽 진정한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고수는 네. 사실 이제 그 재무제표도 보고 밸류에이션도 하고 이건 기본으로 갖춰야 기본이죠. 되고 기본 갖춰야 하고 진정한 고수는 이거는 기본을 갖춘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 것이 투자 원칙을 확고한 투자 원칙을 잘 만들고 네. 그런 투자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고수다. 원칙을 지키는. 예예. 흔들리지 않고 옆에 유혹이 많을 거잖아요. 역정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쏠려다니고 싶죠. 그 인간 심리가 기본적으로 쏠려다니면 마음 편하니까는. 그렇죠. 대중과 함께 있으면 마음 편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흔들리지 않고 외롭게 자기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그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도 이제 테디 윌리엄스의 타격 네. 과학 이런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아침마다 독창하고 뭐 이렇게 반복하고 이런 적이죠. 그럼 어떻게 그 종목을 고를 거냐 이 질문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방법도 좋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은 그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네. 저도 이 논문 찾다 이제 못 찾았는데 과거에 진짜 좋은 논문이라 네. 이건 많이 알려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이 좋은 정보, 돈을 버는 좋은 정보들은 예. 안 알려지는 거 사장되고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예, 돈을 잃는 거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건 음. 많이 유명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사실 그 구글 그 검색 알고리즘도 논문 같은 경우도 많이 인용된 거 뭐 이렇게 막 보여주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예. 근데 인용이 많이 안 된 논문이었나 보네요. 예. 그래서 그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4개 영역으로 나눠서 네. 여기 이제 그 칩으로 치는 거는 왼쪽 영역은 이제 가치주, 오른쪽 영역을 넓게 이제 성장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가치주 중에서 그 가치주와 대박주 네. 그냥 그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가져와서 그쪽 영역을 이제 대박주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이 좁은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 보면은 우측으로는 그 종으로는 그 ROE를 표현했고 네네네. 횡으로는 PBR로. 네. 그래서 ROE가 훌륭한 기업, 네. PBR이 이제 싼 기업. 그래서 여기 싸고 이제 EV 에빗으로 돼 있는데요. 예, 그렇죠? 예, 예. 요거 이제 무형 자산. 네. 그 플랫폼 이런 게 중요성이 커지면서 ROE보다는 ROIC가 더 유효한 그렇죠. 지표가 됐고 네. 그 PBR보다는 EV 에빗다가 현금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과거 이제 그 교과서식은 ROE와 PBR. 근데 우리나라 2개 다 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자본 배분을 잘 못하는 기업들이 ROIC 높은 영역에 오는데 ROE는 낮아요. 그래서 그 2가지 지표를 동시에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우리나라는 맞다. ROE와 ROIC.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본 배분을 전반적으로 다 잘한다. 네, 이용하다. 네. 그러면 ROE 볼 필요 없이 ROIC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좀 좁게 가져간다면 ROE 뭐 15% 이상, PBR 0.5 이하 이 영역에서 경제적 해제가 튼튼한 기업. 이런 게 투자 기준이 될 수 있겠죠. ROE 15% 이상, PBR 0.5배 이하. 예, 그리고 그래서 경제적 해자가 튼튼한 예, 자기 사업의 어떤 울타리가 높은. 예. 네. 그래서 그쪽 그 투자 기준을 잘 지키고 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보라색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이 이제 기울기인데 네. 기울기가 이렇게 큰 게 훌륭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훌륭하지 않은 기업은 이게 이제 그 평평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 선이 이제 가격이고 이제 네. 이게 그 빨간색 선이 이제 그 가치인데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게 이 기대 수익이잖아요. 네. 차이가 기대 수익인데 그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안 오르면 기대 수익이 점점 높아지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 기업이 이제 구덴치 영역에 있는 주식이죠. 단순히 가치주라 하는 거는 기울기가 네. 평평해서 시간이 가도 기대 수익은 비슷하는. 근데 시간 가면 갈수록 기대 수익이 점점 더 커지는 기업이 그런 훌륭한 기업. 근데 좀 여기 계속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써 있는데 예,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이 뒤따르면 예. 본래의 가치로 쫙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가치도 기울기를 더 높여주죠. 기존보다 가치가 ROE가 더 높아지니까. 높아지니까는 자본 배분을 잘하면은 ROE가 과거 40%인 게 지금 10% 떨어졌다면 네. 40%, 50% ROE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더 훌륭한 기업이 기울기 높여주고
그러면서 소통이 되니까 가격도 빨리 올라가는. 그래서 저희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기업 찾는 것에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제 그 구덴칩. 네. 이게 이제 그 까만 선이 원금 수준이다라고 보면은 네. 이제 그 구덴칩 주식은 그 하방 경직성이 적은, 밑으로 빠질 여지가 적은, 아, 네. 하방 경직성이 있는. 네. 하방 경직성이 있는. 네. 내가 판단을 잘못하더라도, 내가 저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 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잘못했더라도 손해 볼 일이 없는. 그래서 이제 채권 같은 주식. 네. 채권 같은 주식인데 채권은 이제 원금이 보존되는 거잖아요. 네. 원금이 보존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원금이 보존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실 볼 수 있어도 장기적인 원금이 보존되는데 위로 많이 열려 있는.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 신주 인수거부 사채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인데 이건 신용등급이 아주 우수하죠. 현금이 많으니까는. 그러니까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거부 사채는 신용등급이 되게 낮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부도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거고, 네. 구덴칩 영역에 있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거부 사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에가 많이 열려 있는, 그러면서 부도 리스크가 극히 적은 이런 게 이제 구덴칩 영역에 있는 주식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뭐 그 2차 전지니 바이오니 쏠림 현상이 좀 심했잖아요. 네. 쏠림 현상이 심하면은 이게 이제 그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안 올랐어요. 네. 가격이 안 오르는데 가치는 그 회사가 훌륭하기 때문에 가치와 가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격은 옆에 있으니까 괴리가 커지죠. 예, 기대 수익이 갈수록 커지는. 네. 그 쏠림 현상이 있을 때는 그 구덴칩 주식들은 위로 예. 수익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쏠림후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더 커지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그래서 성장주는 쏠림 현상이 끝난 뒤. 예, 네네네. 성장주는 아래로 아. 손실 가능성이 점점 그 쏠린 다음에 커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구덴칩 영역 며칠 전에 여기서 보니까는 그 와이스트리트 유튜브 보다 보니까 행운에 속지 마라 책 소개하는 게. 박성진 대표님. 예예. 저 좋게 잘 봤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책을 좋게 잘 읽었고요. 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좋은 그 잘 봤는데, 이 구덴칩의 주식은 행운이 따라하는 주식이 이 영역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좀 행운이 따라 줄 수 있는? 예. 네. 왜 보면 제가 이제 그 논문에 네네. 주제가 그거였는데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돈다. 네. 이제 아까 그 ROIC랑 구덴칩 영역에 있는 주식이 성장주 영역으로 가면은 아. 그게 행운이 따른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예를 들어서 PBR 0.5였는데 네. PBR이 4배가 된다. 또는 네. 5배가 된다. 그럼 밸류에이션 가지고만 8배, 10배가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행운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는 아, 여기 행운이 많이 존재한다. 행운이 따를 확률이 높은 주식들이 주로 이 영역에 있다. 구덴칩 영역 안에 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잘못돼도 돈을 잃을 게 없고 내가 잘못 판단해도. 네. 근데 잘 되면은 행운도 따라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영역. 요 영역에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서. 맞습니다. 항상 그 박성진 대표님도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돼도 괜찮고 예. 잘 되면 대박인.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 영역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예, 가치 투자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기준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가치 투자를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준이 이 구덴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펀드 이름도 구덴칩이라고 짓고 있고요. 아, 예. 펀드 이름 중에 구덴칩 펀드가 있어요? 예. 오. 그리고 저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역발상, 네. 쏠림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서 이제 그 책상 앞에 붙여놓는 문맥 중에 하나가 네. 그 워렌 버핏이 이제 1986년도에 주주서한을 보낸 게 있습니다. 네네. 86년도에. 예, 예. 주주서한 보냈는데 거기서 네. 보면 이제 그 타이틀 역발상이라고 해놓고 제목이 역발상이었던.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공포와 탐욕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은 투자하는 곳에서 영원히 발생한다. 네.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하는 시기는 예측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탐욕을 가지려고 한다.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미국이 어제 좀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더 빠져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공포스러워할 때 이럴 때 이런 문구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저희가 4월 27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밤 나스닥이 거의 4% 폭락한. 예. 오늘은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대표님은? 저희는 뭐 그 이럴 때일수록 네.
사실은 그 우리 기업들이 음. 경제적 해자가 더 튼튼해지는지 음. 이런 그러니까 그 가격에 집중하지 말고 네. 가치에 집중하는 거죠. 음. 그 매매할 때 네. 가치를 가지고 매매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가격보다는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우르르 쫓아서 사고 그렇죠. 빠지면 따라가서 팔고 음. 그래서 그 거꾸로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을 보지 않고 사실은 가치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이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신경 쓸 게 별로 없죠. 아,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우문 몇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펀드나 자금이 들어와서 예. 좋은 회사, 예. 경제적 해자도 있고 저평가된 기업, 부대찌개 영역에 있는 거 샀어. 예. 근데 막 이때 하루에 막 5%씩 막 떨어져. 예. 일주일 동안 막 해서 막 일주일 사이에 막 10몇 % 떨어져.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뭐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네. 저희가 오해한 게 있는지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죠. 회사 본질에 대해서. 예. 네. 우리가 주가가 아니라. 경제적 해자나 이런 걸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아봅니다. 저는 그 아까 얘기한 경비 분들한테도 좋은 얘기 많이 듣고. 회사 경비분. 예. 그리고 회사 인근에 가서 식사를 해봅니다. 아. 그래서 그 가끔 저 그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예전에 대우조선 해양 예.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 탐방을 가서 했는데 예. 거기서 식당 주인이 쫙 하는 거예요. 아까 경비 아저씨 만약 그런 말씀을. 대우조선이면 저 거제도인가요? 예. 거제도.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저분 말씀 들으면 지금 팔 때인데 예. 시장을 열광하고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많이 빠졌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식당 그 인근에 가서 사람도 만나보고 식당에서 사람도 만나서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해 보면 그 식당 그 앞에서 식당 경험이 한 30년 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사이클을 정확히 잘 파악하고 있어요.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몇 예. 번을 겪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보다는 그분들이 이제 거래처를 본다든가 고객을 본다든가 직원을 만나든가 이런 거 그런 걸 모니터링 하죠. 직접적인 그 모니터링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이제 간접적인 모니터링이잖아요. 그쵸. 그것보다는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역발상. 참 이게 사실 역발상이 참 근데 지키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요즘 같은 때 좋은 항상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요 문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 하는 게 요 문구 주소한.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었던 게 제가 가장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예일 모델이에요. 예일대학교. 예일 대학교에서 투자에 대한 그 모델을 만들어 온 게 예일 모델이라고 해서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재 상황하고 네. 미국의 이제 73년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73년도 이후 진행된 게 주식시장에서 진행될 거라는 것을 저는 거의 확신을 가져요. 미국의 1970년대, 70년대. 근데 요즘은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73년대와 지금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다녔는데 예전부터 그런 적이 있고. 근데 요즘 73년도 이쯤에 매크로 환경이 네. 지금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보고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유튜브도 나오고 방송 나오는데 근데 주식시장 내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황이 비슷한데 그때 상황 비슷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10년, 20년 후까지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이게 사실 이거 아는 게 사실은 돈 벌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73년도 이때 보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하면서 돈을 많이 찍어냈고 그리고 이제 금태환 정지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미국이 이제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돈을 많이 찍어냈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오일 쇼크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렇죠. 예, 공급난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찍어내에 대한 압박으로 후유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패드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네. 이런 분위기.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때는 81년도 이때는 FRB가 금리를 20%까지 올린 단기금리 20%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꺼번에 4%씩 올리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그래서 자산 가격이 대부분 다 폭락을 했는데 이때 이제 주식시장 중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가치주 부대찌개 영역에 있는 이런 가치주 그때는 이제 73년대에 어떤 현상이 있으면
가치주 그 무용론, 가치주 이제 한물 갔어요. 아직도 가치주 얘기한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가치주는 아주 한물 갔다라고 했는데 워렌 버핏의 인생에 있어서 워렌 버핏의 그 돈을 벌기에 최고 좋은 시점이 73년도였다. 13년도, 14년도. 그러니까 가치 무용론이하고 그때도 이제 지금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대형 성장주들의 쏠림 현상이 심해서 대형 성장주들이 68년도부터 72년도까지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뭐 빅텍 그 주식들이 많이 올랐듯이. 네. 그래서 그쪽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쪽 가치주 영역에 있는 주식, 9cm 영역에 있는 주식은 주식을 안 보는 거죠. 아, 그건 채권, 난 주식하고 싶지 채권하고 싶지 않아. 그건 채권이야. 저게 뭐. 채권이야, 주식이야. 뭐. 예. 저건 아유 저 변동성도 없고 예. 나하고 안 맞아. 저 안. 예. 그래서 대부분 펀드들이 이제 빅테크 뭐 성장주에 사서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싼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하기에 돈을 벌기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자산 가격이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자산 가격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는데 73년도부터 15년 동안 가치주는 꾸준히 수익을 내요. 시장에 관계없이, 매크로 환경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주식의 우리나라의 현재 저평가 수준이 미국의 73년도와 그 비슷하다. 특히 이제 9덴칩 주식의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그런 주식이 많이 있다. 아까 얘기한 PER 한두 배짜리, 네. PBR 0.1배, 0.2배짜리 뭐 이런 주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해자 튼튼한데 단순히 자본 배분을 잘 못하고 있다. 이때도 이제 미국은 자본 배분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부분 기업들이. 예. 지금 우리나라 현재 똑같았어요. 돈 벌으면 싸놓고 자사주 사는 것에 대해서 인식들이 없을 때 했었어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랑. 그래서 그 이런 환경이 주식이 너무 싼 주식을 사면은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주식을 갖고 그 10년 이상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꾸준히 올라갈 주식들, 장기 대세 상승할 주식들이 많다. 한국에. 물론 이제 아까 계속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예. 자원 배분이 좀만 더 개선이 되면 예. 이 회사에 대한 멀티플 밸류에이션도 이제 확실히 달라질 텐데 약간 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가 돈을 벌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면 예. 주가 자체는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치가? 예. 근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럼 우리 회사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해갖고 좋은 게 뭔데?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혹시 답변을 근데 이제 해주시나요? 그런 기업들이 경제적 해자가 튼튼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미래에도 돈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현금이 많아요. 네. 현금이 많아서 ROE 많이 떨어졌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금이 더 많이 쌓여서 네. 그 ROE는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러려면 이거를 돈을 투자를 하든가 예. 아니면 M&A를 하든가. 근데 가장 좋은 건 이 회사가 저평가돼 있을 때는 네. 자사주 사서 소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럼 이제 주주 가치가 그 예를 들어서 50%를 자사주를 소각한다. 네. 그럼 EPS가 2배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또 50%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 그럼 25%잖아요. 네. 그럼 저희 EPS는 4배 올라가요. 그렇죠. 거기서 또 반을 하면 8배 올라가고, 네. 기하급수적으로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즉 시가총액으로 하자면 시가총액이 뭐 1,000억짜리가 4천억 되고 뭐 8천억 되고 예. 1조 6천억 되고 하는 거니까 기업 그렇죠. 가치가 커지는 거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걸 조금 경영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야 이거 주식시장에다 돈을 왜 갖다 버리냐? 근데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 있어가지고. 이제 IMF라는 그 경험을 겪고 그때 이제 부채 비율도 높았고 네. 그 부채 비율 높았던 기업들이 크게 혼났잖아요. 그러니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곳간을 항상 채워놔야 될 것 같아요. 채워내려고. 그런데 너무 많이 채워놓은 거예요 지금은. 과도하게 바보 같을 정도로 많이 쌓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곳간을 생산적인데 네. 이제 그 워렌 버핏도 주가가 낮을 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은 물동이에 물이 하나도 없는 물동에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잖아요. 물반 고기반보다 더 쉽게 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고기를 잡는 최고의 쉬운 방법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싸지 않으면 다른 좋은 M&A를 알아본다든가 다른 생산 그렇죠. 해보는가 이게 그래야 나라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럼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할까 뭐 M&A라도 하든지 그렇죠. 뭐 예. 공장이라도 짓든지 뭐 수주해서 예. 맞습니다. 아니면 다른 기업 싼 기업 동종 기업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 사든가. 아니, 경쟁사를 사들이든지 막 예. 이런 식으로 예.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이제 많이들 이제 투자자들도 예.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많이 좀 그렇죠. 알려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일 모델 탄생할 때 그런 네. 배경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예일 대학이 이제 그 포도재단이라는 데가 이제 주식형 펀드에 아웃소싱 간접 투자를 해서 아, 빅테크 기업들이 대형 성장률이 급락하니까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니까 1950년대 만들었고 1970년대 20년 동안 돈을 하나도 번 게 없는 거예요. 네네. 많이 손실 나다 보니까. 까먹기만 하고. 예,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됐다. 우리 제대로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반성을 좀 해보자. 네. 그 반성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행태를 바꿔보자. 음. 그래서 예일대 교수들한테 자기 그 과거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의뢰합니다. 포드 재단이. 예, 예. 그랬더니 예일 대학에서는 거긴 다행이네요. 거기 20년밖에 안 됐네. 우리 대학은 70년 동안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까먹기만 했어요. 예, 투자했다가. 예, 예. 그래서 70년 동안 분석해보자. 그래서 예일대학교 자체적인 70년 데이터랑 포도재단 20년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분석했더니 아까 바보 이론에 대부분 사람들이 배추를 몰려다니듯이 배추만 몰려다니는 거예요. 누가 많이 심는다라면 그쪽 몰려다니고 적게 심는다면 도망가서 올해는 무 심는 사람이 적고 배추 심는 사람이 많아. 그냥 무 버리고 배추 가고. 몇 년 지났더니 배추는 안 심고 다 무 심어. 그러면 이번에 배추 버리고 무 가고.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70년 동안 예일대학에서도. 그래서 반대를 해보자. 네. 소수가 가는 길을 가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다수가 무를 심으면 배추를 심으면 우리 무를 심고 대다수가 무를 심으면 우리 배추 심고 거꾸로 가보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예일대학이 우린 반대를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 실행을 하고 그걸 공표합니다. 외부에. 반성문 비슷하게 우리가 과거 70년 동안 이렇게 몰려다니는 곳에 투자했더니 돈을 못 벌고 이게 몰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적은 소수에 갔더니 돈이 잘 되더라. 이런 반성문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으로는 이렇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돈 벌려면 이 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예일대학이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 수익이 가장 좋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발전시키죠. 그런 변화를 발전시키는 이런 것을 예일 모델이라고 하죠. 예일 모델.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올가나서 이제 자산 관리 솔루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서 돈을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적으면서 리스크 적으면서 많이 벌 거냐. 이게 이제 자산 관리 솔루션이라는데 네. 최고의 자산 관리 솔루션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는 게 예일 모델. 여기에서 여러 자산운용사 이런 데 CIO들도 많이 배출돼 있다고. 예. 예일대 왜냐면 기금 운영하던 사람들이. 예일대학의 성과가 좋으니까는 예일대학에서 운용하던 사람들을 그냥 일반 운용하던 사람들을 다 CIO로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 기금 CIO도 예일대학 출신들하고 MIT 대학 CIO도 예일대학에서 들어가고 자기 대학 출신이 아니라 예일대학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대학 가서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예일 모델의 정수를 가장 잘 지키는 대학으로서는 평가받고 있는 데가 예일 대학보다는 MIT 대학. 대학 기금을 운용할 때. 예. 그러니까 예일 대학은 거기에서 이제 대체 투자 쪽으로 많이 변형이 됐어요. 네. 그냥 주식 쪽만 주로 이렇게 해서 돈 벌다가 이제 대체 투자 쪽에 이렇게 많이 해서 그쪽에서 이제 역량을 많이 확보했고. 네. 그리고 MIT 대학은 아직도 주식형 펀드 쪽에서 아웃소싱하면서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전 세계 이제 대학 연기금 중에서 수익률을 10년 동안 비교표를 했는데 그때 MIT 대학이 월등하게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전 단계는 저는 이제 4단계로 예일 모델 발전 단계 4단계로 평가하고 있는데 네. MIT 대학이 4단계의 모습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MIT 대학이 운영하는 사람이 MIT 대학에서도 그렇고 예일 대학에서도 그렇고 저희 회사를 찾아왔었어요. 네?
저희 회사에 그 아웃소싱 맡기려고. 밸류 파트너스를요? 예, 예.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문 다 잘 안 나고 좀 저희는 그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 브랜드를 안 만들려고 했어요. 저희 이제 음. 수익률이 그 국내에서 자문사 운용사한테 제일 좋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네. 그 언론에 못 나겠습니다. 기사들이 찾아오면은 음. 이거는 우리가 쏠림의 함정을 유도해서 고객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스트라이크 존도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스트라이크 존 좁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MIT에 찾아온 거예요. 오. 그 MIT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스트라이크 존을 본다. 스트라이크 존을 예. 얼마나 넓게 가져가는지 좁게 가져가는지. 그래서 자기네는 그 규모가 작은 운용 규모가 작은 운용사를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한 번 투자를 맡기면은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맡길 경우 10년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이 맞았다고 하면 평생 투자하는 거예요. 1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100년 가지고 같이 갈 파트너를 찾는 게 자기들 목표다. 그래서 이제 그 예일대학에 이제 그 예. 발전 단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1900년부터 1970년대까지 돈을 벌지 못했던 단계를 1단계. 예.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은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기 성과가 좋다라면 이미 많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 사고. 네. 사고 나면 빠져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오면 나도 같이 빠져나가고. 예. 그래서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사고 팔고 하면 돈이 남는 게 없죠. 이런 역할을 했던 게 1단계인데 1단계는 뭐냐면 과거 누가 수익이 좋다더라. 과거 우리는 아직도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런 1단계를 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과거 트랙 레코드 가지고 1년, 3년, 뭐 3개월 성과가 누가 좋았냐. 그럼 거기에 돈을 맡기는 이런 행태를 이제 1단계. 그래서 이제 그 워렌 버핏도 그런 표현을 했고요. 월가에서 워렌 버핏이 뭐냐면 그거는 고객을 거지로 만드는 방법이다. PB들이 증권사에서 1단계를 가지고 누가 과거 수익이 좋았고 과거 수익 나쁘고 그래서 수익 좋은 곳에 돈을 맡겨야 된다라는 이 추천하는 것은 1단계 행태로서 이것은 고객의 거지로 만드는 것이다. 월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워렌 버핏도 한 3, 4년 전에 그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걸 1단계라고 표현하고 1970년대 중반부터 이제 반성하고 바꾸죠. 네. 바꾸고 그래서 이제 많이 쏠려다니는 거에서 빠져나와서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래서 여기에 사서 빠져나오고 사서 빠져나오고 이게 2단계죠. 과거와 다른 행태로 한. 그리고 그러려면 과거의 수익률이 저조했던 것.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템플턴 방식하고 비슷하게 그 과거에 누가 수익률이 저조했는지. 근데 그 중에서 그래서 과거 수익률이 저조한 곳에만 찾아다니는 것이 이제 2단계. 네. 2단계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또 저조했는데 또 저조한 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빠졌는데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운영 원칙을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3단계는 저조한 곳 찾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운영 원칙이 잘 만들어져 있고 운영 원칙을 잘 준수할 곳 찾는 곳이 이제 3단계. 운영 원칙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걸 또 잘 지키는 곳. 예.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이제 MIT 대학이 보여준 모습이 이제 4단계인데, 이제 이게 운용 수익률이 네. 매년 이렇게 좋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해는 되게 수익 좋았다. 다음에 또 안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대부분 운용사의 산을 그립니다. 이렇게 쭉 수익률 좋았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네.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 잃었다, 돈을 벌었다, 잃었다 이렇게 산을 그리는 운용사가 이제 있고, 네. 어떤 운용사는 올랐는데 빠지진 않아요. 안 좋을 때는 옆으로 횡보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 계단식으로 수익률 곡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이게 이제 최고 잘하고 있는 곳이고, 네. 이런 운용사를 골라서 평생 맡기는 것.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경상북도 쪽에 누가 한번 운영업계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네. 뭐 좋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러 가자.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구미 외관 쪽에 이제 2000년 중반에 갔는데, 나이 한 70대 중반 된 분이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네. 그래서 돈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 고향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네. 어떻게 쓸 건지 사용한 방법에 대해 자문해달라. 이런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나 네 자리 숫자 초입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벌었습니까? 제가 물어봤죠.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근데 자기 평생 본고 직장 생활만 했는데 네. 자기 직장 생활 하자마자 펀드를 하나 선택 잘한 것이 네. 자기 운명을 바꿨다. 펀드를 선택해서 그 펀드를 40년 동안 그 펀드만 가입한 거예요.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예, 돈이 생길 때마다 적립. 예, 적금 붙듯이 돈 생기면 그 펀드 40년 했더니 그게 자기가 큰 사업에서 성공한 것처럼 큰 돈이 되더라. 그때 이제 예일 모델이 그 성공한 때부터 이런 훌륭한 동반자가 될 만한 운용사들이 탄생하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그 MIT 대학에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운용사에 평생에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인생을 그 바꿔줄 만한 그런 운용사 선정하는 것도.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예일 모델이 그 성공하고 나서 이제 간접 투자로서 성공한 그 부자 된 사람들이 다수가 탄생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로 오히려 성공한 큰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게 이때 역할한 것이 이제 예일 대학이 이제 큰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그게 위대한 주식일 수도 있고 운용사 펀드일 그렇죠. 수도 있고 그걸 네. 찾았다면 네. 평생을 함께한다.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찾으려면 평생을 같이 신중하게 해야죠. 그치? 평생 같이 갈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책이나 다른 데서 보고서나 보면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선택이 많이 있는데 첫째 중요한 건 이제 배우자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실 운용사 선정하는 거다. 운용사를 잘 선택하는 거다. 그다음에 직업 선택하는 거, 학교 선택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운용사 선택하는 것이다. 직업이나 뭐 이런 것보다 그런 것보다도 더 인생의 그 노후에 편하게 보내고 이렇게 여유 있게 보내려면 운용사 선정하는 것이 좋은 직장 선택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낸다. 약간 간접 광고 같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역설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저는 우리나라 주식 역사를 이제 가치 투자 제대로 이제 그 행동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2000년도라고 봐요.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20년 좀 됐잖아요. 그렇죠. 20년.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직 역사가 미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펀드에 맡겨서도 손해도 많이 받고 직접 투자에 손해 받고 이 일도 아니네, 이 일도 아니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일 모델이 이제 검증해 준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70년 동안 돈 잃는 길을 갖고 50년 동안 돈을 번 길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120년 동안 검증된 돈을 버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 다수가 몰려다니는 곳에 가면은 그쪽은 소수만 돈을 벌고 그래서 다수가 몰려다니면서 소수가 돈을 버는 길이 있고 소수가 가지만 소수 간 사람 중에서 대다수가 돈을 버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길은 다수가 쏠려다니는 곳에 가지 않고 그래서 거기는 말에 올라타는 사람은 극히 소수니까는 그냥 다른 길로 예일 대학이 70년대 후반부터 갔던 소수가 가는 길을 여기는 다 이쪽에 길을 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이제 그레임 도드 마을 사람들이 되는 마을 일원이 될 수 있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래서 이제 지금이 그레임 도드 마을에 입장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그건 이제 미국에 이제 73년도 이후에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때 이제 가치주 한 사람들이 스타 매니저가 많이 나왔잖아요. 오렌 버핏도 그때부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고 피터 렌치도 나오고 스타 매니저 나오고 스타 PB. 그리고 이 스타 PB나 스타 그 운용사를 만난 스타 펀드 매니저 만난 사람들은 거부가 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개될 길이 이 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가치주는 9대7 영역에 있는 주식은 73년도 이후에 15년 동안 87년 이때까지 크게 대세 상승 났듯이 우리나라도 그 미국에 그때 못지않게 지금 저평가된 주식들이 많아서 그쪽 길을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밸류 파트너스 홈페이지에 글을 써놓으신 게 있는데 세 가지. 3P. 3P, 3P. 그래서 이제 그 3P라고 하면은 그 필라서피. 필라서피 이제 투자 기준을 의미하거든요. 뭔가 철학? 철학이라는 게 투자 기준. 철학에 배어 있는 투자 기준을 어떻게 잘
좋은 철학 기준을 가지고 철학일 수도 있고 원칙일 수도 있고 기준일 수도 좋은 있고.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고 예. 프로세스는 절차, 절차. 예, 습관 이런 거죠. 아까 뭐 체크리스트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예, 체크리스트 있고 그럼 이제 그 데이터를 네. 직접 그 가서 10년 데이터를 애널리스트 데이터 보는 게 아니라 10년 데이터 보고 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네. 확인해 본 것도 IR 담당자뿐만 아니라 거의 직원들 우리나라 그 두세 단계 건너면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거의 예, 그래서 예. 회사 분위기라든가 화장실을 가서 보고 구내식당도 보고 민간식당 가서도 얘기 들어보고 가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면 되게 그 말씀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이런 그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그 직접 원시 데이터라고 그러죠. 원시 데이터 같은 걸 하는지 그 거래처, 고객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그 세상은 입체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단면만 보려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돼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실천할 수 있는 피플, 사람. 그래서 필라소피, 프로세서, 피플, 3P가 잘 돼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곳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까 제가 그 지방에 내려가서 구매회관 가서 그런 분 만났듯이 그분이 그 선택을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평생 예.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신 예. 그런 분들처럼.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의 역설 이야기했지만 마젤란 펀드 그 수익률은 어마어마했지만 그걸로 돈 번 사람은 또 의외로 그렇죠. 많지 않다. 계속 넣다 뺐다 하고 뭐 오래 못 가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꾸준히 한다라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 역사적 함정이라고 처음에 네. 제가 본 논문에서도 그게 이제 20년간 1980년도부터 2003년 동안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분석한 거예요. 그 행태. 그래서 행태를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익률 좋으면 쫓아가고 수익률 나쁘면 빠져나가고 좋고 빠져나가고 계단식으로 가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면 쫓아가고 옆으로 횡보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고 빠져나오고 빠져나오면 이게 올라가고 또 다시 쫓아가요. 그럼 횡보하고 그러니까 운용사를 잘 선택해도 수익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 그 S&P 지수가 한 10% 넘게 상승했는데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한 5% 정도 됐고 네. 20년간 83년부터 23년간 근데 펀드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제로예요. 평균 전체 평균이. 맞습니다. 예. 들락날락. 예. 마젤란 펀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논문 제목에 역사적 함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거에 수익률 좋은 곳에 쫓아다니는 것이 안 좋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것은 저희도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운영 수익률 계단식이 올라오는데 네. 지금 2016년부터 상당히 옆으로 횡보했어요. 이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점프 그 높이가 높아져요. 길고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브랜드 만드는 걸 원하지 않고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가져가서 이런데 지금은 스트라이크 좁은 존에도 많은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점프하기 직전 요때 분위기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홍보하고 싶고 막 이래서 사실은 전에 이제 유튜브 출연 요청도 많았었는데 다 거절했다가 지금은 이 행복 기간이 길었고 점프가 이제 시작했다. 그럼 이제 한 10년 넘게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확보된 고객 저희와 인연 맺은 고객과는 평생 같이 가는 대대손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아까 이제 그분이 40년 한 펀드에 투자했듯이 40년 이상 그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자녀분, 손자, 손녀, 그 진손자분 이런 같이 3대, 4대, 5대가 저희 고객이 될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꿈이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가고 근데 지금은 그런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아닌가. 또 그것도 아주 긴 시간 함께 해야만 하는. 그렇죠. 예. 또 최소 자금 문턱도 좀 있는. 예. 아까 그러면은 그 구미에 계신 그분은 예. 투자하셨던 펀드는 뭐 해외 뭐 이거였어요? 미국 그분이 이제 직장을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유학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때 그 지역에 이제 미국 부대가 있었어요. 미국 부대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지역 도움도 받고 그래서 이제 유학까지 가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펀드를 잘 선택해서 자기가 큰 사업에서 성공하듯이 돈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은 나를 이렇게 키워준 초기 어렸을 때 나 유학 보내준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혹시 그 MIT는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모니터링 중이죠. 근데 저희가 행태나 뭐 이런 거에 계속 보호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자주는 못 해주고 있고. 그럼 밸류 파트너스의 예. MIT 그 기금, 예, 그 예. 재단이 돈을 아직 맡긴 건 아니고 예, 예. 몇 년째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밸류 파트너스를? 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일 대학에서도 찾아왔었죠. MIT 대학에 한 명이 왔었고 예일 대학에서는 3명, 거의 임원까지 포함해서 3명이 왔었어요. 아니 뭐 한두 달 지켜보는 거예요? 1, 2년을 지켜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을 지켜보죠. 거기서는. 그럼 증언에. 예. 그냥 스트라이크 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 도대체 뭐 얼마를 맡기려고 그냥. 평생 맡기려니까는. 어. 최소 기간이 10년이니까요. 또 근데 너무 거금이 들어와 버리면은 예. 이 펀드 자체도 또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적인지 아닌지 그것도 이제 판단하죠. 그런 걸 잘 하는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예. 예일 대학이 참 우리나라에서는 안 알려져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걸 꼭 공부해야 되는 필수 과목처럼. 우리나라에서 예일 대학교는 2가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하나는 학원 이름, 예. 하나는 티셔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놀란 게 2014년인가 그때 이제 중국의 투자청 네. 사업 계획에 보니까는 예일 모델을 습득하는 게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가 보니까 일본의 투자청도 사업 계획을 공부하는 게, 근데 우리는 예일 모델 자체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일 모델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일 모델을 이제 인터넷 검색 구글링 해보면 주로 이제 대체 투자 쪽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MIT 대학 지금은 MIT 방식. 예. 거기 가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네. 투자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4단계 기준이니까 그게 이제 예일 모델 공부하는데. 사실 예일 모델이라는 건 지난 3월에 네. 말씀해 주셨던 그 바보 이론도 그 중에 하나. 그렇죠. 앞부분에 이야기해 주신 농업 이론도 또 그 중에 하나. 예. 역정보에 당하지 않고 예. 쏠림 현상에 같이 이제 휩쓸리지 않는 것도 예. 그 중에 하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네. 아까 이제 구매해 계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종목을 선택했는지, 네. 그러면 이제 운 좋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심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좋은 운용사 선정할지 다룬 논문들도 있어요. 그 논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기준이 논문에 한 4가지, 제가 한 논문에 봤는데 한 4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가지 조건이, 첫 번째가 투자 원칙을 잘 만들어서 네.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네. 운용사. 네. 예, 첫 번째고요. 네. 이건 뭐 지금까지 많이 설명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20년 이상 운용 경험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운용 경험이 있는지. 네. 20년 이상. 그래서 거기는 이제 부수적으로 나이 50 이상일 경우가, 나이 60대가 오히려 전성기인, 60대가 전성기다. 60, 70대가 운용의 전성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 그대로 베테랑. 예.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의 경제적 해자를 분석해서 실수를 몇 번 경험해서 그런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그런 충분한 경험이 쌓여 있는지. 대개 이제 모멘텀 투자자나 성장적 투자자는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그렇죠. 가치 투자자는 20년, 30년 이상 된 나이 많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조건이 나왔고요. 결론에 보면 세 번째는 대주주와 네. 대표이사, 운용자가 같은 동일인 것.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치하느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와 운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시장이 흔들리면은, 시장이 유혹하면은 대주주가 압력으로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도 과거에 많은 그런 경험했고, 대주주가 압력 넣습니다. 네가 뭐라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다야, 세상 네가 다 알아, 너도 바꿔, 네가 바뀌어야 돼, 뭐 이렇게 욕을 한다고요. 그럼 철학이 또 흔들리죠. 그렇죠. 철학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철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대주주와 운용자가 같을 것.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운용 수익률이나 수탁고를 과시하지 않는. 이 과시하는 것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논문에서. 수익률이 좋다고, 과거 수익률이 좋다고 과시하는 것은 사실은 쏠림의 함정으로 유도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피해자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거다.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운용자로서는 그걸 지켜야 된다. 과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과거에
수익 좋다라고 팔짱 끼고 쫙 나와서 이렇게 해면 그 사람들 그 돈을 받긴 사람들이 별로 해피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 뭐 그 주간지나 예. 경제지나 이런 게 거기에 이렇게 맞아요. 사진 찍는 저 되게 싫어해요. 예. 너무 뭐 이게 선입견인데 예. 너무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예. 예. 미국에서도 그런 그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예. 발성 탁 끼고 예. 그 신문에 나와서 하는 것은 저 쏠림의 함정이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과시하지 않고 그냥 그 미국에서 보면 그런 운용사들이 많습니다. 그 저도 이제 그 과거 이제 아웃소싱 그 큰 자금 운용할 때는 제가 이제 원하는 운용사를 찾잖아요. 네. 근데 그 운용사를 투자하고 싶다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거기는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그 철저히 잘 지키는 운용사가 좋은 운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지키려면 많은 자금이 있으면 안 되니까는 누군가가 자금 이탈이 있으면 그 자금 메꾸는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 예. 자리가 비었을 때. 예. 예. 그 정도만 예. 받아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운용사들은 사실은 자기의 수탁구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과거 수익률 좋다고 자랑도 안 하죠. 그래서 피해야 될 운용사는 수탁구 그 많다고 자랑하는 우리가 수탁구가 몇 등이야 뭐 이런 운용사. 그리고 과거 수익률이 이랬어 뭐 이렇게 좋았어 뭐 이런 게 수시로 신문에 많이 나는 이런 운용사는 피해야 될 운용사다. 이렇게 한 논문에 그 4가지 조건을 했고요. 또 이제 다른 논문에서는 그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 구조인가 네. 이걸 다룬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용자들이 몇 명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수익률이 가장 좋은가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의사결정 구조를 한번 그 판단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운용사 그리고 다수가 네. 펀드 매니저가 여러 명 있어서 다수가 의사결정하는 운용사 아니면 2-3명이 파트너가 됐고 2-3명이 결정하는 운용사. 근데 그 그 논문의 결론은 2-3명이 그 판단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운용사가 최고의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이런 2-3명이 크게 그 운용수 탁구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2-3명이 의사결정할 수 있고 대주주가 운용사 같은 이런 운용사가 적합한 운용사다. 이제 그 논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결론이 이상하게 그 의사결정 구조 했는데 그 운용사 선택 기준은 이게 최고 좋은 거다라고 결론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PB들이 그 많은 경험 통해서 그 운용사 선정 기준에 찾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소통 구조가 그 임원됐다고 해서 방에 별도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냥 그 단절되는 거잖아요. 소통 구조가. 별도로 대표이사 됐다고 CIO 됐다고 별도 방에 들어가고 이런 운용사보다는 그냥 열린 공간에서 항상 소통하는 직원들과 대표이사 또는 CIO가 항상 소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운용사들이 성과가 안정적이고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 2가지까지 하면 6가지가 좋은 운용사 그런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그 평생 파트너가 가지고 가고 싶은 동반자로 가고 싶은 운용사는 그런 6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그런 운용사가 고르는 게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구대칩. 그래서 그걸 잘 지키는. 흔들지 않고. 예. 그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그런 걸 찾더라도 예. 투자자 스스로도 예. 기다릴 줄 알고 예. 그죠? 뭐 아까 뭐 예일대나 MIT는 몇 년째 모니터링하고 있다는데 예. 그래서 정말 10년을 맡길 수 있는 예. 약간 그런 생각으로 또 투자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예.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야,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윤종엽 대표님 저희 오늘 이제 2번째 예. 함께 해주셨는데 할 때마다 뭐 1시간, 2시간이 훅훅 지나갑니다. 또 다른 분들 뭐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이런 분들한테는 또 들을 수 없는 20년, 30년, 38년의 내공과 또 경험을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종종 저희가 또 이제 지혜와 식견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목 상태도 이제 막 좋지 않으신데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